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최근 서울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등에서 아파트 신고가 거래가 속속 나오면서 주목을 받고 있죠. 특히 이들 지역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요. 규제를 풀어서 거래를 활성화시킬 것인지 아니면 집값 상승 우려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을 연장해야 할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장 관련 이슈들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재문 소장, 한국투자증권 김규정 부동산 전문위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영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압구정 현대아파트 196제곱미터가 신고가인 80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목동과 성수동 등에서도 신고가 경신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만기가 다가오고 있는 지역에서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뭐 압구정동이라든지 뭐 목동 이런 데에서는 뭐 이례적인 가격 거래가 가끔씩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요 단지에서 80억 정도의 196제곱미터 전용 이것이 이제 거래된 가격이 이전에 이제 이게 마지막 거래가 있었던 게 2021년 3월 5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2021년 3월 5일 날 60억에 거래된 이후에 한 횟수로 따지면 3년 만에 이제 나온 게 이제 80억 정도가 나왔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슈도 있고 네. 또 이 주택을 꼭 소유하고자 하는 어떤 의욕이 있으신 분들은 어느 자금 여유가 있다 그러면 뭐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격은 좀 더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어떤 정상적인 가격이라든지 어떤 이것이 어떤 시장에 반등할 수 있는 신호로 해서 다른 추격 매수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서 어떤 가격이 저지선이 지켜진다라고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거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전체적인 시장의 온기가 불어넣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서요. 연구원님 견해는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자, 최근 몇 년 정도를 보게 되면 사실 서울에서 아파트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과 비교해서, 그러니까 과거와 비교해서 서울 전역의 아파트 거래량 자체는 감소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발생하는 개별 거래건들이 높게 나오거나 낮게 나오거나 정도 양상만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때문에 이번에 압구정 같은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굉장히 좋은 지역이죠. 그런 좋은 지역에서 거래되는 가격 한 건 정도가 크게 가격이 나왔다는 것은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향후에 그만한 거래량이 받쳐주지 못한다면 그렇게 크게 의식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유정 연구원님은 어떠세요? 비슷한 견해세요? 네, 뭐 아직은 뭐 거래량이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하면서 뭐 폭증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니까 네. 두 분의 말씀처럼 시장에서 계속 그런 거래나 추세가 좀 나타나는지 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실제로 과거의 압구정 같은 곳들은 약간 뭐 법인 간 거래라던가 자전 거래 같은 특수 상황들이 신고가 경신으로 잘못 기록되면서 시장에서 좀 혼선을 가져왔었던 이력도 있으니까 네. 좀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다만 압구정이나 목동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재건축 진행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조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어서 네. 시장별로 좀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압구정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하반기면 정비계획 지정이 순차적으로 지정이 되면서 네. 뭐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것들이 조금 속도를 내는 상황이고 목동 같은 경우도 신시가지 모든 단지들이 안전진단 통과하면서 재건축 기대감이 조금 올라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런 일부 거래에 기대감으로 작동을 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고요. 1월부터 서울의 좀 대표적인 투자 지역들은 가격이나 거래량이 조금씩 회복되는 이런 양상들, 네. 투자 심리 지표들도 조금씩 개선되는 양상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앞서 모두에서 발언하신 것처럼 이 내고 재건축 아파트 지구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기간이 이제 4월 말에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당분간 작동할 가능성이 있어서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지역들 압구정을 비롯해서 여의도, 목동 이 지역들이 다음 달 26일이면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 그 기한이 만료가 되는 지역이어서 이제 연장을 할지 아니면 해제를 할지 여기에 대한 이제 심사에 착수를 하게 된다는 말이죠.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연장을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은 이제는 해제해야 되는 게 맞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뭐 갑론을박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제 네. 5년 기한이라는 것이 만기가 돼서 해제를 해야 되는 어떤 당위성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기형적으로 가격이 폭등하거나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네. 토지거래 허가제는 이제 존치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이제 해제할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서울에 있는 강남 4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어떤 이런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토지 거래를 전면적으로 완화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그런 쪽에 어떤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서울시에서 2024년 부동산 시장 관리 효율화 추진 계획이라는 거를 발표하면서 네. 일부 규제가 과도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지역은 규제를 완화하는 거를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실행이 구체화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서울의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여져 있는 지역 중에 부동산 가격 폭등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수그러들 수 있는 지역이 있다라면 그런 쪽으로 선별적으로 또 점차적으로 이렇게 완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일부 규제 완화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비아파트, 아파트가 아닌 주택에 대해서는 해제를 한다든지 이런 완화 방안을 비아파트인 말씀하시는 경우는 이미 해제를 했죠. 예. 이제 잠실 같은 지역은 일부 해제를 했고. 해제를 했는데 이제 지금 이제 논란의 대상이 되는 건 이제 아파트 부분이잖아요. 네. 이제 아파트 부분에서 시장의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보다는 약간 가격을 요동치게 해서 어떤 투기붐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은 여전히 저는 이제 규제를 계속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해제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 김기정 의원 지금 상황에서 해제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 일단 그 답전에 쉽게 풀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네. 최근에 뭐 강남 쪽이나 거래량 그리고 가격들이 조금 움직이는 단지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섣불리 해제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는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시장 경제 하에서는 조금 과도해 보이는 측면이 있어서 갑론을박이 있습니다만 가수요, 투기적 가수요를 조금 걷어내는 이런 효과가 없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지정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게 이 재건축 지구를 포함해서 뭐 5월에 재지정 도래하는 용산이라던가 6월 도래하는 삼성역 주변의 국제교류 마이스 지구라던가 이런 지역들이 지금 거의 3년, 4년씩 계속해서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거든요. 네. 일반 아파트까지.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실제로 너무 장기간 과도하진 않은지 재산권 침해나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더 심도 있게 논의가 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잠실 등지는 사실 지난해 11월에 서울시가 아파트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동산에 대해서는 거래 허가제를 해제를 한 해제를 상태거든요. 했죠. 뭐 네. 건물이라던가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 빌라나 연립 같은 이제 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도 거래할 수 있는 약간의 역차별도 있기 때문에 아파트만 계속 이렇게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장 경제 하에서는 논의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결론적으로 이번에 좀 쉽지는 않은데 시장에서는 총선도 다가오고 있고 하니까 기대감이 확실히 높아지기는 했고요. 네. 그런 부분이 일부 좀 급매물 거래를 이렇게 좀 찾아보는 수요 심리를 자극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윤영 연구원님 어떻게 보세요? 유지해야 된다라고 보세요? 저는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제도가 애초에 만들어졌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타당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적용되고 있는 토지거래 허가제는 내용이 좀 바뀌어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맞지 않는 적절하지 못한 제도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토지거래 허가제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개발 사업지에 적용하려고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 같은 것들이 있겠죠. 예. 이런 개발 사업 계획이 발표가 되고 실제 착공에 들어가기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걸 발표한 다음에 착공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사업지를 내버려 둔다면 그 사이에 손바꿈이 막 이루어지면서 실제로 얘기하는 투기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공사에 들어갔을 때 토지 보상금이 너무 과도하게 커지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어서 만들어진 제도가 토지거래 허가제입니다. 네. 자, 그래서 2000년대에 참여정부에서 재개발 지역까지 토지거래 허가제를 적용했던 것도 그런 맥락에서는 일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계획이 발표가 되고 실제 착공에 들어가는 시점까지 그 사이에만 이걸 적용하게 되면 착공에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리셋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가능한 얘기였는데 지금 서울 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토지거래 허가제는 사실상의 주택거래 허가제입니다. 그리고 이게 예. 언제까지 적용한다라는 시점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발 사업이라면은 착공 때까지만 적용을 하면 되는 건데 중간에 착공하지 않는다면 이걸 해제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지금 서울에서 적용되고 있는 것은 이런 부분이 막연합니다. 그 때문에 제도가 처음 취지와는 다르게 조금 변형돼서 적용되고 있는 이유를 보게 되면 네.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네. 이게 지금 사실 이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한 근거법 자체도 바뀌었어요. 예. 예전에 적용됐던 법은 국토계획법이었는데 이제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신고에 관한 관한 법. 법률이거든요. 그럼 이제 약간 포커스가 그쪽으로 부동산 거래에 관련된 포커스로 옮겨졌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거는 이제 유지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두 의견과 좀 달라서 다시 제 질문을 그러니까 이제 드립니다. 뭐 우리 이은영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라는 것이 이제 애초에 우리가 만들어졌을 때는 시대의 어떤 상황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 같은 경우는 1976년인가 그때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벌써 만든 지 한 50여 년의 시간이 이제 흐른 상황에서 이제 우리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어느 구역을 지정을 하게 되면 그 지정된 지역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까지도 땅 투기가 일어나고 어떤 그 도시의 연장선상에서 있는 지역에 어떤 투기 붐을 억제하고 또는 지나치게 환경이 파괴된다든지 이제 이런 거를 억제하기 위해서 사실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서 토지의 어떤 공개념적인 개념을 이제 집어넣은 겁니다. 근데 네.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런 신도시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는 상당히 제도 정비가 잘 돼 있고 또 개발이익 환수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이 투기의 어떤 무주공산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필요악이라고 그러긴 좀 뭐하지만 필요 불가결하게 이 제도를 이제 편법 운영한 부분이 좀 잘못됐다라는 거지. 토지거래 허가제도 자체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책은 항상 양면이 있는 겁니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 거고 네. 또 양날의 칼이 작용돼서 어느 분한테는 지나치게 권리 제한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부분들은 상당하게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부분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나오는 이 토지거래 허가제가 가지고 있는 편법적 운영에 따르는 어떤 부작용이 있다 그래서 제도를 다 폐지한다라면 현재 우리 부동산과 관련돼 있는 정책에서 사실 살아남을 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완전히 이걸 없애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잘못된 점이 있으면 개선하고 또 잘된 점이 있다라면 그거를 좀 더 이렇게 나은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정책 운영상의 문제이지 전 제도 자체에는 그렇게 크게 하자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만 재건축 재개발의 부동산을 사기 위한 투기적 가수요가 됐든 아니면 실수요자가 됐든 사는 분들을 전부 우리는 뭐를 가지고 얘기하냐면 지분을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그 지분은 결국엔 뭐냐면 땅의 가치라는 겁니다. 그 땅의 가치가 지나치게 투기적 가수요가 몰려서 가격이 폭등하고 이렇게 된다 그랬을 때 일반 국민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주거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제도의 당위성은 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표현을 서울 네. 지역을 중심으로 하다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예.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제도 자체는 필요하지만 필요하다. 존속해야 네, 된다. 네. 네, 필요하지만 지금 주택거래 허가제로서 서울에 적용하고 있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제하는 것이 맞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서울 지역에만 이제 저도 그렇게 국한돼서, 알아들었습니다. 네, 저는 그냥 폐지돼야 된다라고 아니, 말씀하신 줄 알고. 아닙니다. 서울 지역도 있지만 기존에 유지되고 있던 어떤 개발 사업이나 이런 네. 것들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토지거래 허가제가 필요합니다. 이게 5년 한시로 어쨌든 제한이 돼 있잖아요. 거의 한 그 기한 다 된 지역도 있고 일각에서 이런 지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구역 자체를 지정해서 그 지역의 전체 거래를 그냥 사실상 이제 중단시켜 버리는 그런 거니까 그런 건 말고 가수요 말고 실수요까지 이게 막아버리는 좀 과도한 항생제 같은 역할을 하니까 고가 주택에 대해서만 좀 정밀 타격해서 그 집 거래에 대해서만 예를 들어서 뭐 가상금리를 매긴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다른 방식을 채택할 수도 있지 않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수요 말씀을 하시니까 꼭 그 지역 전체를 꼭 다 그렇게 올가매야 되냐라는 지적은 계속 나오고 있어서요. 네. 그러니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상금리를 한다든지 그러면 저는 더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 제도는 옳든 그르든 간에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어떤 여지가 있는데 이것을 페널티적으로 금리를 더 추가한다든지 이렇게 된다 그랬을 때는 거기에도 만만치 않은 그 저항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금리에 올리는 것만큼 더 덧붙여서 가격을 호가를 올린다든지 뭐 그런 그러니까 식의 부작용을 글쎄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너무 있을 수 과하게 있겠죠. 보시는 근데 거 이제 우리가 아닌가요? 토지거래 허가제도를 존치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네. 갭투자를 막는 효과도 있습니다. 갭투자를 막는 효과도 있고 어느 정도 가격의 적정선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어떤 긍정적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를 좀 더 이렇게 잘 살리는 방향으로 제도 운영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은 늘 가지고 있는데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지거래 허가제 자체는 존치 이유가 저는 엄청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기정 연구원님 반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지금 이제 토지 개발상에 있어서의 거래 허가제의 원형을 유지해서 뭐 소위 이제 뭐 신도시 개발이라던가 이런 때 이제 집가 상승의 부작용을 막자는 이런 말씀을 기본으로 주신 거잖아요. 그 네. 부분에는 다들 동의를 할 겁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그동안 택지 지정이나 뭐 이런 과정에서 실제로 그런 투기적인 수요자들의 거래나 이런 것들이 가격에 불안정을 가져왔었던 것들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효율적으로 토지거래 허가제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은 맞고, 다만 이제 실제 운영에 있어서 그동안 사실 토지거래 허가제가 좀 뒷북치기적인 경우가 많았잖아요. 이미 다 수요자들이 한번 투기적으로 거래를 하고 가격이 오른 후에 지정이 되는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그 제도를 유지하되 실제로 사용과 효율적인 이제 결과를 얻어내는데 조금 더 이제 운영상의 묘미를 살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핵심적으로 저희가 논의하는 것은 뭐 일반 아파트라던가 이제 실제로 직접적인 토지 거래가 아닌 부동산 상품들에 대해서 이제 특정 구역을 너무 장기간 거래에 대해서 굉장히 초소형 면적까지 허가를 받도록 묶어놓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초반에 실제로 급등하는 이제 가격 불안기에는 효과를 내는 측면도 있기는 했지만 시장 경제 논리 하에서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는 좀 아니라고 보여져서 그 부분은 좀 논의가 필요하고, 사실 아까 말씀하신 일부 이제 고가 주택들에 대해서 뭐 고금리를 차등 부과를 한다던가 뭐 이런 부분은 네. 사실상 이미 종부세라던가 이렇게 고가주택에 대한 재산세로 차등을 두는 부분들이 또 뭐 그것도 갑론을박이 있지만 있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리나 이런 것까지 이제 다중적으로 저희가 차등 적용을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만들게 되면 너무 좀 징벌적인 차등 제도가 과중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상황입니다. 네. 자, 어제자 보도를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 허가 연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특히 이제 압구정, 성수, 목동 해제가 불가하다, 집값이 더 떨어져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서 일단은 앞으로 진행될 재심사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계속해서 뭐 존속 유치가 되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 그 아파트 실거래 지수가 올해 들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게 노도강 지역이라고 해서 이제 노원구, 도봉구, 뭐 강북구 이런 지역의 오름세를 견인한 걸로 나타났는데 그 기저에 신세가 특례 대출이 있다라고 본 것이죠.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연구원님? 네, 사실 거래량 증가의 한 요인은 될 수가 있는데 네. 이제 이것 때문에 늘었다라고 단정하기는 아직까지 근거가 충분치가 않습니다. 네. 자, 이제 왜냐하면 이 대출 자체가 9억 원 이하 주택에 적용이 되는데 사실 9억 원 이하 금액대의 주택이 가장 많이 거래가 되는 이유는 저렴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출을 조금만 일으키거나 이제 여력이 아주 크지 않으신 분들도 손을 댈 수 있는 금액대의 구간이기 때문에 거래가 가장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이지, 단순하게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것 때문에 특별하게 증가했다라고까지는 아직 근거가 충분치 않습니다. 근데 신생아 특례 대출 대상이 이제 주택가의 기준으로 9억 원 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확히 일치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보면 네, 밑바닥에서 뭔가 어쨌든 대출을 그렇게 받으신 분들이 주택을 좀 사려는 의향이 더 강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만 이제 그것 때문만에 뭐 시장에 온기가 돈다라고 해석하기는 아직은 과하다. 네, 맞습니다. 라고 보시는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게 되려면은 네. 개별 거래 건수가 정말 신생아 특례 대출을 이용했는지까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 그런 통계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도 근데 저희가 보면 특례 대출 때문에 부동산의 거래가 일시적으로 되게 활발하게 벌어졌던 때가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시행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자주 거론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이은영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면서 네. 이제 지금 앵커님 질문하신 거에 이제 좀 답변을 드린다고 하면 작년에 이제 신생아가 아니라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에 의해서 한 40조 원 이상이 풀리면서 아파트 거래량이 그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해서 생긴 거래량이 한 9만 건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에 4만 건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9만 건 정도라면 한 25% 정도가 특례 모기지론을 보금자리론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거래가 증가한 걸로 비추어 볼 때 네. 올해도 1월 10일 날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기대가 컸지만 의외로 이제 많은 분들께서 얘기하기에 신생아로는 조금 효과가 미미할 거다라고 이제 말씀들 하셨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네. 그 조건이 뭐냐면 아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상당히 좀 효과가 미미할 거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1월, 2월 달에 거래량이 약간 증가한 거를 기준으로 보면 거의 9억 원 이하의 주택들이 한 절반 정도 거래량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신생아 특례 대출에 따르는 효과는 있었다. 그렇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이어지기에는 2023년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에도 하반기에 거래량이 오히려 꺾이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거래량이 약간 증가하고 그다음에 실거래가 지수가 약간 올라갔다 해서 이것이 어떤 부동산 시장에 홍풍을 불어오는 역할을 하거나 이것이 본격적으로 추격 매수로 이어져 가지고 거래가 활성화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로만 보면 실거래가 지수라든지 아니면은 거래량 이런 것들이 이제 1월부터 전반적으로 좀 바닥을 찍고 증가세로 돌아서는 이런 기미들을 서울 지역 안에서는 보이고 있으니까 특례 대출과 연결해서 같이 이렇게 해석을 해볼 여지가 있다라고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여지는 확실히 있습니다.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한 3월 중순까지 집계된 서울의 아파트 실거래 신고 자료 중에서 9억 이하의 아파트 거래 비중이 3월 기준으로 70%까지 올라간 걸로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9억 이하의 좀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들이나 이런 곳들은 향후에 이제 신생아 특례 대출이 소진되는 구간 동안 조금 보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네. 이 신생아 특례 대출이 27조 예산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적지 않은 금액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켜봐야 되는데 다만 실제로 이제 1월 후반에 이 게시가 된 이후에 수요자들의 관심 때문에 굉장히 좀 뭐 사이트가 폭주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기는 했으나 2월 중순까지 집계해서 보면 실제로 이제 신규 거래 의사결정보다는 직전 거래의 대환 신청들이 조금 더 많기도 했었고 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출산 가구들의 이제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3년에 실제로 9월까지 굉장히 이제 마중물 역할을 했던 특례 보금자리론만큼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1, 2월에 서울 등지에 이제 거래가 좀 늘어난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좀 9억 아래에 좀 가격대가 그래도 저렴한 것들의 급매물 위주의 거래. 실제로 서울 지역이 22년 하반기, 23년 4분기 한 1차, 2차 뚜렷한 이제 하락 조정을 보인 후에 급매물 중심의 좀 저가 매수들이 일어나면서 나름대로 시장에서 적정한 가격을 찾아가는 수렴 구간이라고 현재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과정에서 올해 초에는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아직은 시장에서 좀 더 작동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지적하신 것처럼 이 신생아 특례 대출을 또 쓸 수 있는 출산 가구들이 얼마나 움직여 줄지에 따라서 소위 이제 가격이 좀 약세를 보이던 서울 외곽 지역이나 수도권의 좀 중저가 아파트들이 다시 좀 가격이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지금 면밀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시장만 놓고 본다면 적정 가격으로의 수렴 구간이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이은영 연구원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 이제 서울 집값 바닥론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어서 이것과 연결지어 생각해 보면 지금이 적정 바닥을 찍고 다시 적정 가격대로 향하는 그런 구간에 있는 것인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서울 지역으로 한정하면 그렇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2년 전을 생각해 보면 갑자기 기준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고 그때부터 이제 집값 하락론, 뭐 장기 추세 하락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금리 부담 때문에 기존 집을 가지신 분들이 집을 갈아타기는 좀 부담스럽죠. 당장 갈아타시기는. 그리고 그때까지도 무주택이셨던 분들이 그 시점에서 집을 새로 사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분간 관망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네. 말고. 자, 그 기간이 작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 1년 동안 시장을 관망을 해보니까 뭐 생각했던 것만큼 아주 바닥을 더 내려가거나 이런 네. 것들은 없었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항상 주위 환경이 변하면 처음에는 당황하지만 결국에는 달라진 환경에 맞춰서 살아갑니다. 보니까 작년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금매가 나왔을 때도 사는 분들이 있었고, 또 1년 지나고 나니까 어느 정도 집값이 더 크게 내려갈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크게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뭐 10%, 20% 정도가 아니라 좀 많이 내려가야 되는 거죠. 네. 그 정도까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어차피 서울에서 거주를 하셔야 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집을 사는 것도 괜찮다라는 결론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가 금액대의 주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부 지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할 수 있을 때 주택 구매를 결정하시는 분들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 앞으로는 완전히 바뀔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다 이 정도로 맞춰서 집을 사실 분들은 매입을 하시고 안 하실 분들은 안 하시고 이렇게 시장이 흘러가게 되면 그게 지금 말씀하신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진 것이 아니냐라는 내용에 부합하는 결과가 됩니다. 소장님도 비슷한 견해세요? 이게 집값이라는 추이만 놓고 봤었을 때 늘 이제 그 집을 사시러 고민하시는 분들은 지금 가격선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잠깐 지금 반등하는 것 같다가 데드캣 바운스처럼 또 이렇게 훅 떨어지는 건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들을 갖고 계시니까 최근 몇 년간이 그렇게 좀 부동산 시장 집값 흐름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서울 지역을 국한해서 본다면 뭐 전국적으로 가면 좀 더 이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겠지만 네. 서울의 25개구 지역 전체가 가격이 한 방향을 나타내진 않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느 지역에서는 오르고 어느 지역에서는 내리고 네. 하는 그런 혼조세들이 있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는 있지만 그 하락 폭이 조금 둔화됐다라는 게 이제 저는 이 서울 시장을 보는 그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네. 하락폭이 둔화됐다라는 것이 곧 주택 시장이 안정화가 돼서 가격 반등의 계기가 될 거냐? 그거는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택 거래량하고 가격의 변화량에 의해서 매주 이제 가격이 발표돼서 마치 주택 시장이 이제 바닥을 찍은 것 같은 착시 효과도 있지만 이면에는 또 뭐가 있냐면 아실 발표에 의하면 서울에만 해도 구축의 매물이 한 8만 2천 호 정도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네. 구축의 8만 2천 호가 매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거래가 안 되고 이것이 이제 점점 더 증가가 만약에 된다 그랬을 때에는 시장은 아직 바닥을 찍은 것이 아니다라고 보는 하나의 중요한 판단 근거가 저는 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일단 우리가 미분양 주택, 그다음에 중공업 미분양 주택, 그다음에 이제 이 구축에 의한 매물,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가격의 어떤 변화 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서울에 있는 주택 가격이 오름세다,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지. 단순하게 지금 뭐 실거래 지수가 약간 올라가고 일부 지역에서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지만 올해 들어서 전반적으로 서울도 하락 추세는 여전히 지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네. 하락 추세가 마이너스 0.02에서 마이너스 0.01로 조금 둔화됐다라는 게 이제 이번 주 한국감정원의 부동산원의 그 발표라고 본다라면 네. 지금은 주택 구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보다는 좀 관망하고 그 관망하는 가운데에서 데이터 분석을 한다든지 어떤 시장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실수요자 입장에서 상당히 유리한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관망해야 된다. 우리 소장님께서 실수요자 입장에선 더 관망해야 된다. 일단 굉장히 좀 신중하고 합리적인 투자라면 금리 확인을 하는 시점까지는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금리 일단 확인이라고 하면 금리가 떨어지는 금리 인하 기 시작하는 거 피봇이죠. 말씀이시죠? 현재 예. 지금 사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가 7월까지 다시 또 밀리는 이런 불확실성을 보이고 있어서 네. 시장에서 좀 조심스러운 양상이고 실제로 올해 인하 횟수도 좀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네. 시장에 계속적으로 중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불안감들이 전반적으로 수요자들 심리에 이제 회복되는 데 걸림돌이 될 수는 있고요. 실제로 2월 말부터 국내에서 저희가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서 대출 규제가 계속 강화되고 있거든요. 네, 일반적인 가구들은
정해진 본인 소득으로 대출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자 시장 규모 자체가 위축되거나 축소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가격 하락과 급매물 거래로 이제 수렴하는 구간에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급격한 추가 하락을 우려하지는 않으나 사실 대출 상황이나 금리 상황을 본다면 또 빠른 회복이나 급등 기대 단기간에 수익 회수를 기대하기는 어려우신 상황이니만큼 네. 좀 조심스러운 합리적인 내 집 마련 실거주를 생각하시는 투자자라면 금리 확인이나 시장 확인을 조금 더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고요. 다만 근데 현재 시장에서 이미 좀 여유자금 유동성을 가진 분들이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좀 선행적인 급매물 저점 매수는 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네. 시장에서 뭐 갭 투자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을 볼 때는 내가 어떤 성향의 투자, 어떤 목적의 투자를 가지고 여유 자금을 가지고 대출 자금, 뭐 자금 마련을 어떤 식으로 해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조금 본인의 투자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셔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제가 네. 조금 더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저는 서울 아파트 시장은 저의 예상보다도 조금 빠르게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저는 사실은 상반기에 한 실거래가 지수 누적 한 5% 정도까지는 조정을 보이지 않을까 했는데 이미 1월 지수에서 반등하는 상황들이 나와버리고 1, 2월에 서울 거래량이 계속해서 좀 견조하게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조금 더 시장을 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네, 연구원님. 결국 우리가 그 집값의 통계를 보면 금리와 집값은 역으로 계속해서 움직인다. 기본적인 골자가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2017년부터 집값이 폭등했던 시기를 보면 다 저금리였고 2022년부터 집값이 조정을 받기 시작한 거 보면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기 시작한 그때야 이제 일치한다고 보면 지금 시점은 금리 인상기는 끝났다고 보고 인하되기 딱 직전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금리와 상관관계에 맞춰서 앞으로 집값을 예측해 보면 어떤 시각을 갖는 게 맞겠습니까? 보통 이제 기존의 연구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네. 이제 금리 변동이 있었을 때 이제 이것이 시장 거래량 같은 것으로 영향이 가시화되기까지는 시간이 2년에서 2년 반 정도 걸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설령 올해에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눈으로 딱 볼 수 있게 뭐 가령 뭐 드라마틱하게 가시적으로 이렇게 보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린다고 일단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저희가 분명히 2년 전에는 기준금리가 오를 때 그때는 뭐 0.5%포인트가 올라도 뭐 빅스텝이다, 자이언트 스텝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그럼 과연 내릴 때도 그럴 것이냐라는 것은 저도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급격하게 단기에 올렸던 것만큼 똑같이 내리게 된다면은 당연히 시장에는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설령 인하가 되더라도 그 정도가 시간을 두고 조금씩 내릴 것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금리 인하에 기대감을 가지고 앞으로 집값이 더 어떻게 되면 사야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적절한 판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을 대상으로 했을 때 네. 금리 변화 일부 아주 약간의 변동에 민감한 분들은 기관 투자자입니다. 기본적으로 다루는 금액 단위가 크기 때문에 네, 네. 금리가 약간 변동을 해도 이게 민감한 내용이 돼버리지만 이제 통상 저희가 얘기하는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구매하는 한 세대 정도의 규모인데 사실 이런 정도의 주택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어떠한 경제 상황을 분석하거나 이렇게 하고 매수하시는 분들은 잘 없습니다. 네. 이제 본인이 필요하실 때 본인 여건에 따라서 구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국제 정세라든가 뭐 해외의 뭐 경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민감하게 관심을 가지시기보다는 네. 본인이 거주하시는 여건에 뭐 새로 뭐가 생긴다던가 뭐가 들어온다던가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기울이시는 게 저는 개인의 입장에선 더 좋다고 판단을 합니다. 개인 차원에서 너무 거시적인 뭐 매크로적인 지표들을 다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결정을 하면 오히려 더 그게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겠네요. 뭐 결국에는 자기 여건에 따라 자기 계획대로 밀고 나가는 게 가장 네, 현명한 맞습니다. 대책인데. 저희가 바로 최근에도 그런 케이스를 본 것이 네. GTX-A가 개통한다고 임박해지니까 그 동네 가격이 올랐습니다. 화성 얘기하시는군요. 동탄.
네, 맞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런 부분들만 보더라도 이게 뭐 거시경제를 분석해서 오르는 건 아닌 거죠. 그 동네에 어떠한 호재가 보다 구체화되었다. 이런 부분들이 개인에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도 의원님 말씀에 곁들인다라면 네. 당분간 우리 시장 상황을 놓고 본다라면 개인의 입장에서 판단한다면 고금리에 대한 스트레스는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0.25%에서 갑자기 3.5%까지 올라가는 이 과정들이 또는 5.5%까지 올라가는 과정들이 올릴 때는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올리지만 내릴 때에는 단계별로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시장 상황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피벗에 의한 어떤 우리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영향은 설령 금리를 조금 인하했다 하더라도 당장의 효과보다는 아마 내년 이후에나 어떻게 시장에 조금 금리 인하나 조금 이렇게 기대치가 좀 형성되지 않을까. 그전에는 올해는 사실 고금리에 대한 스트레스가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자산 투자라든지 이제 이런 거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 동탄, 네, 화성시 동탄이죠. 정확히 화성시 동탄에서 최근에 갭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물론 GTX 호재라는 분명한 소식이 전해지긴 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갭 투자가 늘어난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사실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실제로 네. 저희가 컨설팅을 하면서 최근에 전세가 다시 오르고 있고 공급이 좀 부족한 그런 지역들을 중심으로는 전세권 투자나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생기기는 했어요. 네. 지난해 하반기만 해도 전혀 뭐 그런 단어를 거론하시는 분들이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뭐 갭 투자라던가 전세 상승 뭐 이런 것들, 공급 부족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최근에 이제 동탄 같은 경우는 저는 말씀하신 이제 개발 호재 부분도 있겠거니와 전세값이 오르고 집값이 하락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에 좀 더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이후에 이제 사실 갭 투자라는 건 계속해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을 때 쓸 수 있는 투자 기법에 가깝기 때문에 네. 좀 무리해서 갭 투자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는 것은 아직은 좀 신중하셔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갭 투자에 대한 수요는 가수요입니까? 실수요입니까? 일단 뭐 가수요라고 봐야죠. 가수요라고 왜냐하면 보는 게 전세가 맞나요? 유래에 의해서 이제 움직여집니다. 아까 김기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네. 저기 매매 가격이 조금 떨어지고 전세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전세가율은 당연히 갭이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갭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기 기초 자금이 덜 들어가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제 갭 투자가 항상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지역, 높게 상승하는 지역과 매매가가 하락하는 지역에서 이제 갭 투자는 성행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하필이면 이제 거기에 GTX가 이제 개통에 임박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것이 과연 GTX와 관련돼 있는 효과일까라고 보기에는 우리가 좀 너무 섣부른 판단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동탄에서부터 수서까지 그것도 이제 전 구간 개통이 아닌 동탄에서 수서까지 이제 개통되는 부분이 저기 시간표를 잠깐 보니까 출퇴근 시간에 15분에서 20분에 한 대씩 편성이 돼 있어요. 네. 물론 이제 6량이 아닌 8량으로 이제 운행을 하기 때문에 19분에 수서역까지 온다라는 상당한 메리트는 있으나 거기에 그 GTX를 타러 가기 위해서 소요되는 시간 또 수서에서 다시 환승해갖고 도심으로 들어와야 되는 어떤 그런 시간들까지 다 감안을 한다라고 했으니 실질적으로 운행이 되고 거기에 따른 이제 사람이 몰리는 어떤 수요라든지 이제 이런 거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이런 광역철도라든지 이제 GTX와 같은 이런 대형 사업들의 수혜지가 진짜 동탄일까 서울일까는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과거에 KTX가 개통이 됐을 때 지방에서는 많은 손님 맞이를 하고 준비를 하고 엄청나게 투자도 많이 했지만 네. 결국에 막상 그것이 개통됐을 때는 모든 분들이 다 서울로 올리다 보니까 서울의 집중도는 더 높아졌고 지방은 오히려 쇼핑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공동화 현상을 초래했던 그런 사례들도 우리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수혜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은 조금 결정이 될 거라고 저는 보지만 그게 마냥 GTX의 출발지만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청약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서울 강동구 둔촌동의 더샵 둔촌포레가 리모델링 다니면서 또 93.1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죠.
이인영 연구원님, 이렇게 높은 인기 비결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그 지역에 공급되는 신축에 대한 수요라고 보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일부 수요는 그냥 한번 넣어보는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네. 제 주위에도 좀 일부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사실 지금 분양 세대수가 약 70몇 세대 정도 되니까 네. 이제 그 일반 분양분을 감안하면 또 그렇게 매우 높은 것이냐가 요즘 서울에서는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해당 지역의 신축 수요가 여기 맞물려 들어갔다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청약 시장도 사실 지역마다 좀 온도차가 있긴 하는 것 같은데 최근 이제 디퍼와를 비롯해서 되게 화제가 된 청약 시장 그 단지들이 나와서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여전히 수요가 많구나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된 거 아닌가요? 네, 아무래도 재건축 중심으로 공급 속도에 한계가 있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시는 데다가 네. 최근에 전국 통계로도 신축 아파트 분양 공급 가격이 한 1년여 만에 20% 가까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계속해서 고물가 상황에서 신규 공급되는 아파트들의 분양 가격이 오를 거다라는 불안감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런 상황에서 서울의 이제 주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좀 한정돼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신축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청약 경쟁률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계속해서 이제 분양 가격이 오를 것 같냐? 그러면 주변 아파트보다 별로 싼 분양 가격이 아니더라도 소위 로또 청약이 아니더라도 네. 청약을 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질문들이 최근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서울 같은 또 투자 수요가 좀 견조한 지역에서는 계속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 단지라던가 서울 수도권에서도 여전히 좀 경쟁률이 열악하게 나오는 곳들도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네. 청약하시는 분들이 좀 그 생활 입지라던가 분양 가격 그리고 이제 분양 가격을 치를 수 있는 본인의 자금 여건 이런 것들을 좀 신중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제 분양 일정들이 지연되면서 잔금 일정이 뭐 6개월, 1년 내로 도래하는 후분양들도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신중히 따져보실 필요가 있고 전반적으로 집단대출 금리도 어쨌든 오른 금리에 맞춰서 예전보다는 확실히 높아졌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 신중하게 따져보시고 아무래도 올해는 신혼이나 뭐 출산가구 청년층에 대한 지원 특례 대출이나 뭐 청약통장 제도 같은 것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내 집 마련 투자 계획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무주택자들한테는 청약이 그래도 예. 최고의 보루 아니겠습니까? 청약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이제 우리가 청약에 열광하는 그 이유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는 우리가 로또 청약이라든지 시세 차익을 바라볼 수 있는 거고 네. 지금 이제 더샵 둔촌 포레 같은 경우는 이제 실거주 의무가 없잖아요. 실거주 의무도 없고 그다음에 전매 제한 기간이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이제 실거주 의무가 불완전하게 해소된 상황에서는 하나의 매력 있는 상품으로도 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아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청약에 대한 열기가 지속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이제 가격과 입지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정부 정책의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 단지들은 뭐 여전히 저는 인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 이제 이런 그 청약에 관련돼 있는 블루오션을 열심히 찾는 것이 지금 이제 무주택자들이나 실수요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투자 방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적극 권장합니다. 청약이 분명히 메리트가 있는 내 집 마련의 방법이긴 한데 분양가가 지금 계속 올라가잖아요. 꽤 빠르게 올라갔고 최근 몇 년 사이에 지금 제가 보니까 최근 1년 사이에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3,700만 원을 넘어섰거든요. 이렇게 되면 30평 아파트의 경우에는 10억 넘는다는 얘기잖아요. 청약인데 비싼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너무 빠르게 오르고 있는 거 아니어서 청약 메리트가 이런 부분에서 좀 없어지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네, 사실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위적으로 가격을 억누르지 않는 이상은 현재로서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네. 이 부분은 청약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이 이제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저희가 생활 물가를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저희가 이전에는 뭐 점심 가격으로 8,000원, 10,000원짜리 식사들도 있었지만 네. 지금은 똑같은 것들이 10,000원, 12,000원 이렇게 다 올라 버렸습니다. 그러면 8,000원이 10,000원이 됐다고 했을 때 상승률을 따져보면 20%가 넘는 가격이 오른 겁니다. 자, 지금 저희가 체감하는 생활 물가가 이렇게 오른다는 얘기는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뭐 자재나 뭐 인건비, 기타 금융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이런 것들도 오른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감안했을 때 청약이라고 해서 분양가만 인위적으로 낮게 강제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현실하고는 그렇게 맞는 내용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분양가 자체가 인근 시세보다 매우 크게 낮을수록 그게 지난 몇 년간 문제가 되었던 논란이 되었던 로또 청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당첨된 소수에게만 큰 시세 차익을 몰아주는 형식이 되는 거죠. 그 때문에 당분간은 분양가 자체가 떨어지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분양가가 어느 정도는 억제가 돼야 좀 내 집 마련하고 싶은 분들 입장에서는 부담 없이 들어올 수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계속 두 자릿수로 상승률을 기록을 하면 뭐야 난 청약해서 좀 싸게 살 줄 알았는데 뭐 그게 그거네 이런 이야기 나올 것 같아요. 네, 근데 민간 또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실제 저희가 제도는 민간 분양가 상한제는 현재 서울의 4개 구에만 남아 제한적으로 있고 적용이 다 되죠. 풀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사업 수익성 수지에 맞춰서 좀 다양한 가격대에 다양한 이제 뭐 규모나 디자인, 설계가 들어간 상품들을 공급할 수 있게 열어두는 게 저는 시장 경제에서는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소득 수준에 따라서 좀 지불할 수 있는 주택 여력이 좀 다른 계층들에 맞춰서 공공이나 좀 이런 지원 주택들을 다각화하는 노력들이 이제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너무 최근에 지지부진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민간의 공급에 좀 기대는 상황이고 그나마 민간들도 최근에 이제 공급 가격 상승 때문에 공급을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네. 전반적으로 공급 부족에 대한 위기론들이 지역마다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조금 재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좀 정상적인 공급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게 할 것인가 고민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네. 결국에는 지금 같은 상황이면 뭐 대출 규제나 집값에 따라서 투자자분들이 주택 구매 내 집 마련 의사결정을 하게 될 테고 결국에는 그런 한도 안에서 호재가 있거나 집값이 굉장히 떨어졌거나 공급이 좀 부족한 이런 지역에 몰릴 가능성이 많다 보니까 예. 뭐 대표적으로 서울의 이런 주요 지역들에는 거래나 이런 것들이 수반될 가능성들이 있는데 기타 지역에서는 여전히 뭐 미분양 증가라든가 이런 위험에 빠져 있는 상황이어서 네. 전반적으로 지역 양극화에 대한 이슈들이 하반기까지 굉장히 좀 커질 수밖에 없는 리스크들이 있습니다. 지금 건설사들 PF 대출도 잘 안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분양 사업도 좀 보수적으로 다 바뀌고 있잖아요. 길게 3년 뒤, 5년 뒤를 보면 이게 이제 공급 부족에 따른 주택 가격을 밀어올리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그러니까 이제 민간 건설업체는 이제 이득을 기본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민간 공급과 어떤 공급의 어떤 밸런스가 좀 맞아야 되는데 우리는 현재 주택 시장이 그 밸런스가 맞지 않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분양가 상한제까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풀었기 때문에 그동안 올랐던 금리, 그다음에 그동안 올랐던 건설 자재, 그동안 올랐던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를 모두 분양가에 반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 분양가는 급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정부 같은 경우는 공공을 증가시키는 걸로 해서 시장을 좀 안정화를 시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해서 이제 민간 공급을 서서히 연착륙시키는 유도가 돼야 되는데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 부재가 제일 아쉬운 상황입니다. 네. 자, 오늘 부동산 이슈와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